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뭐 약간 한 줄을 건너뛰진 않았지만 살짝 건너뛰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너의 이름을 했었을 때, 뭐 이렇게 게스트 분들도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람을 느끼면서 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미숙한 면이 있지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화, 예, 루시입니다. 루시. 예. 사실 뭐 그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게 감독이 릭 베송 감독이어서 아무래도 액션 뭐 이런 것 쪽으로 이제 큰 기대를 하다가 처음에는 갸우뚱 이렇게 하다가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영화 말미에서 아하 이렇게 하나의 이제 좀 메시지를 얻는 분들이 이제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떠셨습니까? 보셨죠? 네, 뭐 2014년 영화잖아요. 제가 이제 최근 영화만 하다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이 영화를 하게 된 것은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도 봤었는데요. 일단은 한국 배우가 나오잖아요. 최민식이라고 그렇죠. 하는 굉장히 걸출한 배우가 나오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 최민식은 명량을 찍었고, 그리고 동시에 이 루시가 나왔어요. 거의 동시에. 그래서 명량에서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어떤 영웅의 역할과 함께 성군인데 네, 갑자기 악역으로 악역 중에서도 최악의 그런 악역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좀 당황하긴 했습니다. 네, 저도 좀 당황했었어요.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상반되는 걸 이렇게 하시나 뭐 이렇게 했는데 영화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메시지로는 충분히 네. 또 이렇게 뭔가 있구나, 악역만 볼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감독도 보면 참 이게 릭 베송 감독이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이큰 시리즈를 또 저도 이제 몰랐어요. 예. 네, 저도 영화관에서 다 볼 정도로 재밌게. 그래요? 영화관에서 예, 1, 2, 3를 다 봤어요? 1, 2, 3 다 본 것 같은데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 딸을 구하러 간다. 그거 원이네요, 원. 그리고 네, 그런가요? 아니, 근데 딸 계속 구하죠. 계속 구하죠. 아니 예. 그 집안은 어떻게 딸이 계속 뭐 이렇게 딸이 좀 납치를 바뀌는 당해? 것 같기도 하고. 예. 3편은 아내가 납치. 예, 그렇죠. 아내가 살해당하는 네네네. 장면도 나오고, 가족 딸도 순환사죠. 네. 가족 순환사가 나오고 하는데 패러디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맞아요. 뭐 이렇게 뭐 지금 우리 딸을 보내주면 용서해 주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난 이쪽 분야의 전문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그 납치범들을 압박하는 장면이 정말 압도적인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호원소라든지 과거에 진짜 재밌게 봤고, 또 제호원소라고 하는 것이 동양의 또 오행사상이라든지 이런 거와 또 맞아요.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목화토금수. 네, 그렇죠. 서양에서는 또 5가지 또 원소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가운데가 사랑이었죠. 네, 사랑. 네. 인간 항상 마지막에는 뽀뽀를 키스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게 제 되죠. 5원소가 그 인간이잖아요. 사람. 인간인데 그 인간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을 뽀뽀를 나누는. 해야지 그게 제5원소가 그 된다. 그런 해석을. 그렇죠. 네. 우리로 보면 토 자리에 있는데요. 토는 뽀뽀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토하는 거죠. 릭 베송 감독이 좀 액션에 좀 특출하잖아요. 전문가인데 거기에 또 가치나 철학이라든지 가족애 같은 걸 좀 잘 섞는 것 같아요. 특히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곳이 사실 성장하면서 이런 그쪽의 어떤 문학이나 이런 배경이 문학 속에 어떤 철학을 섞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감독 같은 경우도 그런 영향들은 다 있지 않나 생각이. 뭐 프랑스 영화 하면 좀 약간 철학적이고 또 그렇잖아요. 난해하기도 하고. 삼삼하다. 네, 그렇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아서. 그런 어떤 대표적인 것 중에 진짜 명작 중에 명작, 레옹도 감독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감독이에요. 지금은 거의 뭐 은퇴를 곧 하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거장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액션도 이렇게 잘 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루시는 각본을 뭐 이 영화를 찍기 10여 년 전에 이미 완성을 거의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맞아요. 오랫동안 준비를 한 건데 사실 그 준비한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사실 뭐 이 영화 내용이 그거잖아요. 뇌를 100% 열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네. 근데 이 감독이 이제 영화를 완성하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사람들한테 이 100%를 열게 만드는 그런, 상상을 좀 하게 해주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내용에 관해서는 뭐 조금씩 뭐 더 보기로 하고요. 어떤 네. 이제 배우가 아까 뭐 최민식도 나왔지만, 뭐 그쵸. 스칼렛 요한슨? 뭐 요한슨? 맞죠? 요한슨이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예. 요한슨이라는 게 성이잖아요, 뒤에. 그래서 그렇군요. 이쪽 성을 가진 쪽이 스웨덴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그래요? 스웨덴의 배우로 이렇게 알려져도 있습니다. 네. 지금 할리우드에서 가장 핫한 배우죠. 여배우로는 뭐, 네. 뭐 액션이면 액션, 연기면 연기. 뭐 요즘 하는 말로는 걸크러쉬, 그러네. 걸크러쉬의 대표적인 그런 배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벤져스라든지 뭐 어벤져스. 요즘에 공각기동대 네, 이제 곧 네, 개봉하죠. 네, 제가 보고 싶네요. 애니메이션으로 너무 네. 좋아했었는데 네. 그 주인공을 또 맡게 됐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일본 뭐- 애인데 저는 외국 배우가 미국에서 만들어서 좀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좀 하는데요. 살짝 좀 실망하는 평도 많이 있어요. 어떨지. 저도 아직 안 봤는데 원작이 너무 뛰어나서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예. 영화가 이제 그런 그 배우들과 감독들이 있고 모건 프리몬도 있고 뭐 네. 굉장히 많은데요. 맞아요. 네. 주제가 이제 굉장히 엄청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뭐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그 풀이였을 것 같은데 메시지를 단순하게 하면서 또 잘 간 것 같기도 네. 해요.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뭐 봤듯이 우리가 최민식이라는 한국 배우와 네. 여러 가지 한국 배우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한국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자막이 없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이걸 봤으면은 한국말을 할 때 굉장히 그것이 모르는 언어가 나와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끔 그런 일부러 외국- 그랬다 그래요. 장치였다. 외국에서 개봉할 때요. 예. 거기서 뭐 아. 영어 자막으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럼 못 우린 다 알아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아들으니까 이제 연기 평도할 수 있고 무슨 얘기를 하나. 보통 이제 외국 감독이 만든 한국인이 출연한 영화는 이상한 맞아요, 발음을 하는 맞아요. 사람들에서 정말 한국인들이 몰입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아주 뭐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네. 한국 사람들이 실제 이제 그 팀이 간 것 같고요. 최민식이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했다고 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뭐 한국 차라든지 한국 전자제품, 핸드폰 같은 거의 뭐 것도 삼성 제품이 네. 거의 뭐 삼성이 뭐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아주 그냥 접수를 했죠. 그래서 뭐 내용은 평범한 삶을 살던 이제 여자 루시 스칼렛 요한슨이 이게 대만이에요 배경이 그죠? 예. 그래서 어느 날 지하세계에서 극악무도하기로 이제 유명한 그 미스터 장에게 납치돼서 이렇게 약물을 몸 안에 이제 그 넣고 강제로 배달하는 이제 거죠. 배달을 하게 사람 배달. 그래서 정말 이건 되게 무서운데요 설정이. 그러게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충격으로 외부 충격으로 해서 몸 안에 그 약물이 퍼지면서 벌어지는 그 일에 대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뇌가 깨어나서 거의 뭐 10% 20% 쭉 나가다 100%까지 가면서 도대체 사람이 도통을 어디로 하는 가는 거죠. 거냐. 예, 열렸을 때. 예, 뭐 그런 도통? 예. 네. 사실은 도통이죠. 이 예. 영화는 도통 영화다. 음. 전 이렇게 시작부터 얘기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자, 뭐 도통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뭐 뭔가를 갖다 완성했을 때 이렇게 도통한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에서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도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완성되는 어떤 궁극을 바로 이제 도통이라고 이제 쉽게 풀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그 뇌가 네. 뭐 보통 사람들은 뭐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예를 들면서 우리 뭐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아인슈타인은 네. 뭐 뇌가 이제 100%면은 뭐 한 그래도 뭐 10% 이상은 썼다. 네. 10%도 썼다. 그래갖고 뭐 저렇게 상대성 이론이니 뭐 천재적인 물리학자가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만든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과학자들은 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이다. 네. 정확하게는 몇 퍼센트의 두뇌를 사용하는지는 아직도 불확실하고 솔직히 알 수 없지 않나? 학계에서도 이 수치가 계속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치는 뭐 10%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은 인간이 뇌의 모든 것을 다 활성화해서 전부 100%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극히 적은
퍼센티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상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네. 이 드라마 영화죠. 영화는 1%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1%부터 1% 썼을 설명해 때 주죠. 그 해가지고 1%면은 예. 그 약간 아메바 뭐 이런 건가? 아니면 단세포. 세균? 단세포? 예. 반사적 행동만을 한다.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뉴런이 생기고 그 뭐 생명체가 되고 그런 거 보면 저가 한 움직이고 1%대인 것 같아요. 약간 반사적 행동만 아침에 출근하죠. 저녁에 퇴근하죠. 시간 때 되면 아유. 밥 먹죠. 그 이제 이 사람은 누구나 이게 말씀. 습관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실제 서구권에서도 지금 인간뇌가 10%만 사용된다는 게 굉장히 한물간 이론이라고 많이 이 영화가 나왔을 때도 좀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 사용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뇌 손상이 일부 된 사람들은 그 인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지 않냐. 10%만 사용하고 있다면 그 어쨌든 한쪽이 다쳐도 멀쩡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네.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뇌라고 하는 것을 뭐 한쪽 10%라고 하면 이 부분 왼쪽에 있는 맞아요. 부분만 쓰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만 잘라놓으면 거기 다 네. 기능하나? 그러니까 전체의 10%를 이렇게 저조한 걸 쓰고 있는 거고 이제 그 뭐랄까 연료의 효율이 있잖아요. 그게 좀 높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효율로 얘기하니까 조금 더 네. 좀 이해가 되고 그러네요. 네. 비슷한 영화 리미트리스라는 영화 있는데요. 보면 여기서도 진짜 약으로 뭘 해요. 네.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해가지고 막 천재적이 돼서 막 음악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경제 활동도 하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되다가 약효가 떨어지면 또 이제 이상하게 됐다가 또 약을 먹고 그래서 이제 영화 끝날 때까지 약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네. 리미트리스 뭐 한계가 없다는 뜻이죠. 네, 그렇죠. 막 여기도 막 열려. 물론 이제 초능력까지는 안 가요. 근데 이제 100%못 열었나 보요. 예, 그 리미트리스는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을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비슷한 류들이 있지만 루시는 진짜 막 우주의 끝 기원까지 이렇게 가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뭐 확장성으로 따지면 뭐 더 엄청난 얘기로 가는 것 같고요. 근데 영화 제목이 루시잖아요. 근데 이게 인류 최초의 여성이라는 그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그 원숭이 같은. 그렇죠. 맨 처음 거의 네. 첫 장면에 살짝 뭐 이렇게 맞아요. 세포도 나오고 뭐 이러긴 하는데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 원숭이처럼 털 났는데 물을 마시고 있죠. 이렇게 물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게 두려워하면서 소리를 쫑긋쫑긋 하면서 하고 있는 루시가 나옵니다. 루시는 어떤 게 이제 붙여진 의미고 뭘 뜻하는 거죠? 네. 루시는 이 루시라고 하는 그 최초의 인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뭐 그 이상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1974년에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에티오피아. 그죠? 동쪽에서 발견이 됐어요. 뼈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것을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 약 320만 년, 320만 년 전, 뭐 350만 년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30만 년 오차가 있군요. 예, 320만 년 전에 살았던 한 여성의 유골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가장 온전하게 뼈들이 발굴된 예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치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한 1m 정도 키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성이라고 하길래 어떤 여성적인 그런 뼈라든지 애기 아니야, 애기? 생물학적 구조가 발견된 줄 알았는데 키가 작아서 여성이라고. 키가 작았으면은 뭐 어린이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뭐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예. 1m 정도. 그러니까 남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성의 네. 징후가 나타나서 그걸 여성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네. 최초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걸 최초의 여성으로 좀 표현하고자 하지 그러니까 않았나 과학자들도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해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직립보행을 했다는 거. 그래서 네. 직립보행을 했던 이 인류를 이제 인류의 어머니다라고 믿었다라는 말이 맞겠죠. 예, 인류의 어머니인지는 뭐 믿었다 하니까 과학이 아니고 종교 같네. 네네네. 아직 밝혀진 건 그래서 없으니까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도널드 요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요한슨이네. 예, 요한슨. 이것도 맞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러네. 도널드 요한슨은 이 루시가 인류의 조상이다. 인류의 조상이며 유인원과 현생 인류 사이에 잃어버린 골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네, 이것도 뭐 학설에는 허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70년대에 발견된 거니까 현대에 와서는 또 발굴이 또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라고 말하는 특징들이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두뇌가 발달하고 치아가 작고 또 직립보행을 하고 그리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유인원과 인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루시가 가장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그러니까 뇌가 먼저 발달을 하고 나서 예전에는 뇌가 발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직립보행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루시는 뇌는 발달하지 않았지만 직립보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뇌는 발달 안 했어요? 그러니까 뇌 뇌가 용량은 지금보다 한 3분의 1이라고 네. 얘기할 정도로 뇌 용량이 작았다고 이렇게 거의 그걸 이제 침팬지 뭐 수준인데요. 좀 그 근데 종 직립보행을 했다. 네. 우리 조상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거 맞아요. 아닌가? 그래서 네. 지금은 좀 그런 해석이 대세인데 어쨌든 이제 두뇌가 발달하기 전에 직립보행을 먼저 했다는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히면서 루시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 루시는 원래 그 학명으로 보면 오스트랄로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하는 어려운 네, 뒤에 또 그걸 뭐가 갖고 또 있는데 붙네요. 이것을 애칭으로 이제 루시라고 하자. 이 학자가 비틀즈의 노래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제 비틀즈 노래가 뭐였냐면 루시 인 더 스카이 윗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세요? 진짜요? 아니 몰라요. 네. 거기서 루시를 따왔다고요? 네, 저는 그렇구나. 우리 형이 이제 비틀즈 노래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알고 있는 노래였어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루시? 그렇죠. 다이아몬드와 함께 하고 있는 루시. 하늘의 루시. 인 더 스카이니까 하늘의 루시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루시다. 뭐 그게 이제 이런 거. 혹시 그 다이아몬드 야 이거 뭐 에티오피아니까 다이아몬드 네. 하니까 뭐 아프리카의 검은 그러게요. 뭐 그렇죠. 참 이렇게 눈물 네. 뭐 이렇게 참 피가 묻은 그 보석인데 비틀즈 그런 노래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요 부분을 한번 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부르면 조금 이상하고 들어볼까요? 루시 하면서? 인 더 스카이 윗 네. 다이몬드. 예. 그게 이제 보면 이런 이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뭐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따가 좀 잠깐 얘기해 보겠지만 지금 뭐 여기서 얘기해 볼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에티오피아가 이제 커피의 고향이에요. 보통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요. 예, 커피 한잔 하고 있군요. 이제 또 이 에티오피아에 오바마 대통령이 간 적이 있어요.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네. 그때 뭐냐면은 가장 이 원래는 이 루시의 원형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물관에도요 사람들이 가면은 그걸 다 이렇게 숨겨놓고 이제 모조품을 내놨는데 그거를 박물관에서 만지게까지 해요. 이렇게 예 누가?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를 만지게끔. 만졌어요. 네네 그렇죠. 극진하게 이제 에티오피아에서도 이 루시를 극진하게 대접하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극진하게 대접을 한 거죠. 가장 힘센 저기 나라의 대통령이 흑인이 돼서 그렇죠. 뭐 그런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이때 뭐냐면 칠레인가요? 케냐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았다면은 이 에티오피아에 와서 인류의 뿌리를 찾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방금 루시를 만났는데 이 루시를 통해 가지고 에티오피아인이나 미국인이나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같은 인류의 한 가족이다. 한 가족, 패밀리, 같은 사슬에서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인류 평화의 그런 메시지를 거기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인류의 조상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이제 유전학적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적을 한다고 그래요. 네. 하나는 이제 Y형 색채. Y형 색채는 이제 남성에게 내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쭉 거슬러 가다 보니까 뭐 6만 년 전에 뭐 새칭 뭐 아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 근데 족보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예, 그게? 그렇죠. 그런데 우와. 이제 근데 이것도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완전 명확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방법이라 이거죠. 근데 네. 이제 여성 쪽으로 이렇게 아마 이렇게 루시도 이렇게 되게 된 게 네. Y형 색채 외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추적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저도 뭐 학과를 다닐 때도 이런 거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미토콘드리아를 이게 추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뭐 ATP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기억이 날 듯 세포 속의 세포예요. 그런 건데 네.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는 전적으로 여성으로 이렇게 어머니 쪽을 이렇게 받게 돼 있거든요. 남자 쪽으로 이게 유전되는 게 아니고 여성 쪽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쭉 이렇게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은 실제 이렇게 어디서 네.
이전에 누구였고 이전에 누구였고 이런 게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유전자 돌연변이 일어나면 그걸 계속 쫓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가까운 게 아무래도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한 3개 정도 뼈 중에 뭐 루시로 네. 이름 붙인 뭐 이런 것도 있다. 뭐 그리고 그 이전도 있다라는 말씀을 네, 그런 우리 얘기도 대화를 많이 나눴던 있어요.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지금 이런 게 이제 진화론에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좀 사실 조금 이렇게 좀 추정들이잖아요. 가설들이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창조론자들 얘기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 뒷부분에 한번 좀 얘기를 예, 해보기로 하고요. 그럼 간단하게 뭐 이제 우리가 보통 루시가 인류 최초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이전에 몇 개가 있다, 몇 개라고 하면 좀 그렇죠. 몇 번의 발굴이 몇 번의 있었다.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 루시 이전에는 또 아르디라고 있었다고 해요. 아르디 들어보셨나요? 예. 아르디? 예, 아르디는 44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숭이 네. 아니에요? 직립보행을 했어요. 그리고 물건을 세게 쥘 수 있었다라고 아, 그렇군요. 합니다. 그 옛날에 살았던 뭐, 사람일 예. 수도 있겠네요. 여기도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라미두스라고 하는 또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1990년대에 네. 90년대 에티오피아에서 이렇게 발굴을 해가지고 10수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 아르디도 아주 특별한 화석이다. 예? 맞아요. 이게 똑같은 두발 걷기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20년 전, 44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만 년 전. 예. 사람과 침팬지가 공동 조상으로 갈라진 지가 600만 년, 뭐 700만 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네. 또 440만 년 전에 이게 있고 그다음에 320만 년 전에 지금 루시. 그러나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알려진 인류의 조상으로 보면 이제 루시를 치는 거죠, 아직도. 뭐 그래서 그 이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뭐 그것도 정확하게 우리 인류의 네. 조상이냐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사실은 뭐 많이 불분명한 거죠. 라미두스도 전적으로 직립보행을 했다고 할 수는 없대요. 그 좀 발가락 구조가 직립보행도 하면서 나무도 탔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직립보행을 인류로 봐야 되냐 이런 논란이 또 다시 시작되기도 했고요. 그 실제로 뭐 조사를 해보니까 애매하네요. 나무에서 결국 죽은 원인이 떨어졌다고? 추락사다. 네, 맞아요. 루시가 추락사다. 이렇게 골절로 얘기하더라고요. 죽었답니다. 부러졌다고 네, 뼈가.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뭐 진화론적인 입장으로만 봤는데 실제는 이제 증산도의 진리에서 이제 우주 일련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 그 실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두 개가 이제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보면 창조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진화론적인 면도 있는데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둘 다 한계가 가지고 있어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네. 이제 나왔던 이론이 뭐냐면은 바로 단속평형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티븐 제이 굴드라고 하는 그 진화생물학자가 얘기를 한 건데요. 생물이 오랫동안 거의 변하지 않다가 환경이 변화하면서 갑자기 형태의 변이나 종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창조론 진화론을 극복한 이 스티븐 제이 굴드 교수의 단속평행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네. 우리로 말하면은 이 개병론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 네. 대격변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진화를 한다는 거죠. 격변설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진화론도 이제 과학적인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창조론이라는 건 사실은 특정 종교 하나에서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대립되는 걸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던 동양의 이제 개병론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우주일론이 있고 그 순환론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을 극복하는 그러면서 이제 더 원리적이고 근원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이런 건데 그래서 이 진화론에서도 가장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분들이 뭐 리차드 도킨슨이 뭐 이렇게 쭉 있지만 지금 뭐 박씨님 얘기한 대로 스티븐 제이 굴드, 네, 스티븐 제이 굴드 에드워드 윌슨, 거의 뭐 진화론 예? 뭐라고요? 에드워드 윌슨 통섭이라는 거 쓰신 분요. 예. 굴드 교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진화론에서도 뭐 역사의 획을 그은 분이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진화론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맹점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받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진화론에서 이제 최대 문제점이 뭐냐면 중간 화석이 없다는 거.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금 얘기했던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올 때 그러면 중간에 그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해 나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거 없다. 내놔라. 근데 이제 열심히 찾죠. 근데 잘 안 나와요. 안 나와. 예.
그러면서 이제 아니다 진화론자는 있다 하면서 이제 이걸 들고 나오고 했는데 그게 또 잘 안 맞는 경우가 많고 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제 좀 지층에다 이제 끼워놓고 조작한 증거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진화론자들을 또 공격하는 창조론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영원히 싸울 것처럼 돼 있지만 동양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중간에 격변이 있다.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이 이제 거의 몰살하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생명이 그보다 나아진 일정 주기로 해서 폭발 굉장히 이제 번식을 하는 거죠.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무 아시잖아요. 나무 형태로 이렇게 진화론이 이게 쭉쭉쭉쭉 가지에서 뻗어서 이렇게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여러 갈래로 나오는 형태의 그런 점진적 진화론적인 거에서 이제 전나무 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나무는 이렇게 쭉 뻗고 한 가지에서 여러 네. 개가 막 이렇게 한꺼번에 나왔다가 네. 또 이쪽까지도 쭉 나오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게 단속 평행론 맞죠? 네네. 단속. 예. 뭐 어려운 말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속이라는 건 뭐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단속 평행이라고 했을 때는 안정적으로 오래도록 이어져 지속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어져서 어떠한 상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어떠한 요인에 의해 가지고 그 상태가 끝나버리는. 우리가 요즘에 뭐 도깨비나 이런 거 보면 파국이다라고 하잖아요. 예, 끝까지 도깨비로 네. 쭉쭉.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태가 갑자기 바뀌는 아까 말씀드렸던 급격한 변화 또는 대격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환단고기 읽어보셨잖아요. 네. 이 환단고기도 보면 태백일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개벽, 진화, 순환으로 이렇게 만물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잠깐 보면은 뭐 유약 개벽이 존이다. 개벽으로 존재한다. 예, 그리고 진화 이제다. 존재죠. 그래서 진화로서 존재하고 순환으로서 또 유다라고 해가지고 순환으로서 있다라고 해서 개벽과 그 다음에 개벽을 한 후에 진화를 하고 그것이 다시 순환하는 이거에 관한 우주론을 이 태백일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뭐 이 진화론 창조론 문제를 한꺼번에 다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제 이제 원리적인 면까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네. 이게 좀 어려운데 전 학교에서 배울 때 이걸 계단 모형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가다가 뚝 끊겨서 네, 직선으로 올라가는 거죠. 어떤 생물이 어떤 비약적인 변화를 하는데 다시 또 한동안 평형 상태를 유지했다가 다시 또 한 칸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계단식으로 그 진화를 해 나가는데 그 중간에 그 한 칸을 또 점프하는 그 마디가 개벽이라는 거죠. 바로 지금 이제 현생 인류가 5만 년을 지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크로마뇽인 이전의 인간은 이제 지나간 우주 일련의 인간이고 이 크로마뇽인이라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의 출현이 이제 우주의 어떻게 보면 봄개벽 탄생개벽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5만 년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맞아요. 실제 똑같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증산도에서는 선천 5만 년이라고 하죠. 이 선천 5만 년이 지나고 앞으로 이제 후천 5만 년이 도래하는 이때의 개벽이라고 하는 어떤 대격변, 우주 질서의 어떤 변화, 새로운 시간대의 열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때 사람이 진화를 하게 된다. 이제 비약적 진화라고 그렇죠. 하고 인간이 또 완성되는 거고요, 가을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 우주 일련의 12만 9,600년이라는 그 우주 일련의 개벽 운동에 따라서 네. 생물계에도 개벽이 일어나서 어떤 종은 갑자기 멸종하기도 하고 새로 또 출현도 하고 어떤 종은 또 급작스럽게 그 변화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우주 변화의 흐름을 따라서 이 지구의 그 생물권이 이제 형성된 거다. 근데 이렇게 보는 것이 그 동양의 또 이제 그 이치이기도 하고 우주 일련의 이제 최종 그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루시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초반이 길어졌네요. 네, 예. 초반이 좀 길어졌는데 본격적으로 영화로 들어가 볼까요? 예, 영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영화가 거기 보면 좀 주목할 만한 게 모건 프리먼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저도 되게 할아버지. 좋아요. 쇼생크 탈출. 굉장히 굵직굵직한 영화에 많이 출연하고 계세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이순재 선생님 같은 그러네. 느낌이죠. 이순재에 비유할 수 있네. 네, 그래서 이순재 선생님의 네, 네. 네, 그분이 뇌과학자로 나오면서 이제 강의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인류를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이
뇌를 1% 아까 또 잠깐 말씀하셨는데 1% 사용하면서부터 생물이 발전을 했고 2%가 되면서 두 개의 세포로 분열을 했고 그리고 3에서 5% 정도 사용하는 것 그런 동물들의 세계가 구성이 됐다. 그래서 쭉 이제 오다가 처음으로 10%를 사용하는 동물이 나타난다. 그게 인류다. 그러면서 불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단지 10%를 사용했을 뿐인데 이만큼의 문명을 이뤄냈다는 그런 그 내용을 설명을 하죠. 되게 간단한 설명이기도 한데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긴 하네요. 인류의 발전사에 대한 거와 네. 미래 뭐 이런 거.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그 얘기도 이제 앞으로 해나가겠지만 앞부분에 얘기한 것 중에 참 이렇게 처음에 좀 몇 번 돌려본 게 이해가 네. 안 가서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 생명이 이제 처음에 그 생태 환경이 안 좋으면 예. 이게 서식 환경이 안 좋으면 네. 선택하는 게 방법이 두 가지 중에 서식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영생을 한다. 영생 쪽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서식 환경이 좋으면 번식을 한다. 네.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맞아요. 좀 반대일 것 같은 느낌도 네. 드는데, 그죠? 근데 또 서식 환경이 좋으면 자식을 낳아서 쭉 이렇게 번식을 하면 그게 쭉쭉 전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인원이 많아지니까 네. 물자도 풍족해야 되고 음. 환경이 좋아야 그들이 그러니까 낳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번식을 선택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환경이 안 좋아지면 영생 쪽을 택한다. 이것도 참 이게 나 혼자 이게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과연 얘기할 수 있는 건가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네. 찾아봤어요. 근데 놀라운 걸 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생하는 생명체가 또 있다네. 그래서 좀 네네. 이게 약간 그렇죠. 황당한데요. 네. 근데 진짜 영생은 아니고 거의 영생에 가깝게 가는 물론 이제 인간 형태의 이런 건 아니고 여기 보면 홍해파리라는 게 있대요. 홍해파리. 홍해파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5mm에서 1cm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보통 생물은 세포 분해를 하면 염색체가 이 염색체 끝에 이제 텔로미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네. 짧아지면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자살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세포가 이제 자살을 하는 건데 죽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세포 분열하면 할수록 짧아져서 이제 죽거든요. 네. 자식을 낳으면 낳을수록. 네. 근데 이 홍해파리는 염색체의 길이를 원상 회복하는 능력이 있대요. 네. 그래서 그 회복하면 안 죽는 거예요. 계속 물론 이제 그런 거죠. 물론 뭐 불을 지진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죽겠죠. 근데 사보사 빼고. 참사 빼고 네. 늙은 조직을 재생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그래갖고 아이고, 뭐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하고 싶어요. 네. 사실은 이제 네. 연구를 유전학 하고. 이쪽 연구하는 사람들은 영생이나 이런 오래 사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텔로미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죠. 최대 근데 관심사니까. 또 하나는 이것도 정말 황당한데 물곰이라는 건데 제가 이제 나중에 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저희 본 것 같아요. 귀엽죠. 제 엄청 스타일은 작아요. 아니네요. 눈이 하나인 것 같네요. 여기도 약간 종이로 접은 것 같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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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물곰이라는데 완보동물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동물은 정말 놀라운 게 콩벌레 같이 생겼네. 수분 공급 없이도 산대요. 근데 체중의 85%가 수분인데 0.05%까지 줄어도 생존하고 진짜 놀라운 거는 영하 172도에서도 생존한대. 272도. 그러니까 절대 온도 가까이서도 생존하고 기압에 지금 우리가 사는 기압의 6,000배에서도 생존하고요. 생존은 하는데 이게 진짜 영생하나요? 근데 이게 살아요. 아니, 산다기보단 거의 가사 상태겠지. 그리고 다시 환경이 좋아지면 바로 또 회복한대요. 냉동인간 같은. 약간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영화 분들 좋아하시는데. 해삼도 그렇대. 해삼도 뭐 자기를 반으로 잘라도 내장을 전부 빼내도 전부 재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히드라라는 생명체 바닷속에 사는 것도 그런 게 있고 뭐 이게 뭐 플라나리아 뭐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막 잘라도 막 둘로 막 갈라져서 서로 네네네. 산다는 거. 그래서 뭐 홍해파리의 젊어지는 능력과 히드라의 재생 능력과 해삼의 크기 조절 능력과 물곰의 적응력 이런 걸 갖는 신이 되고 싶다. 결국 인간이 네. 가지는 꿈은 그런 네. 어떤 생명을 무한히 이렇게 가지고 네. 있으면 생명 연장의 그 꿈이라고 하죠. 그거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그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오래 살고 영원히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자신의 어떤 씨앗을 통해 가지고 계속 자손에게 내려가는 이 두 개를 어떻게 보면 이 학자가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영원히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 10억 년 전에 생명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인류가 이제 탄생하게 된 과정이 아닌가. 근데 이제 지금 10억 년 얘기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제 네. 제가 저 좀 약간 의아했거든요. 10억 년? 아닌데? 이랬거든요. 제가 네. 알기엔 상식으로 안 그랬거든요. 찾아보니까 역시 아니에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지구가 45억 년 전에 생겨났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생명은 한 39억 년 내지 36억 년 전부터 음, 생기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폭발적인 진화가 이루어진 게 그때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언제? 캄브리아기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생명의 대폭발, 막 다세포 생물과 큰 음, 생명체들이 생긴 걸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영화는 좀 너무 단순화시킨 것 같아요. 쉽게 단순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영화 자체는 인간을 그 박사님이 20% 30%를 이상향을 갖고 연구를 하셔서 그런지 인간을 그냥 단순 동물로 많이 비유를 하세요. 그래서 막 루시가 미스터장을 만나러 가는 순간에도 그 표범에게 잡혀 먹는 노루 같은 장면도 막 넣고 가젤이에요. 약육강식, 그래서, 예. 약육강식, 네. 노루. 그런 모습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때 처음 부분이 뭐냐면 루시가 네. 뇌를 한 1% 쓰거나 아니면 3% 5% 금수 정도 쓰는 정도를 이제 쓰고 있어요. 그때죠. 그때를 그러니까 인간이 많이 쓰면 한 10% 쓴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지금의 여기서의 어떤 루시라든지 아니면은 그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걸 못 쓰고 있는 상태예요. 그 정도.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초반부에는 동물과 교차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거의 동물에 가깝게 살았다. 이것이 뭐냐면 약간 타락해서. 인간이 동물이다. 인간이 금수성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요. 사실 이것이 이제 증산도 도전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면 증산 상제님께서 네. 복남을 데리고 어디를 가세요. 복남이란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시는데 손가락 2마디만한 머리카락을 복남에게 딱 줍니다. 그리고 저기 사람들이 저기 많으니 이곳을 이 머리카락으로 비춰봐라. 그래서 이 복남이 눈에 머리카락을 대고 사람들을 비춰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이 모두 개돼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모두 개돼지를 비롯한 참. 온갖 짐승으로 보이고, 예, 내부자들 영화가 생각나요. 네. 그 중에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더라. 수백 명이 이렇게 앞에 저작거리 이렇게 보이는데 그 중에 사람이 오직 한 명이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대고 보니까. 그러게요. 이제 이것은 뭐냐면 진짜 사람 같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기회조차 많이 잃고 사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네. 네. 또 그런 분이 있습니다. HD 도로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랬냐면 숲속에 통나무집을 짓고서 인간과 격리된 생활을 한 사람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는 틀렸다. 인구가 과대하게 보고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의 1,000평방마일마다 인간다운 인간이 몇이나 되는가? 없다. 거의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 인구 통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란 얘기죠. 이게. 어이구. 우리가 네. 이제 그렇게까지. 도시 보면 네. 뭐 서울 같으면 한 1,000만 명이잖아요. 네. 근데 이 통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은 1,000만 명이 아니고 여기 1,000명밖에 없다. 이거를 볼 수 있는 그 눈으로. 그런 정도까지 네. 참 타락해 있다. 뭐 네. 이렇게 이 문명이 뭐 이렇게도 보일 수 있겠네요. 그걸 영화에서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소유냐 존재냐 그런 걸로 좀 설명을 하고 있죠. 네, 인간이 존재의 가치를 두고 있냐, 내가 추구할 가치를 찾고 있냐를 고민하는가, 아니면 소유에만 집중해서 남의 것을 뺏기 위해 사는가. 소유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가지고 싶어 하는 건데 네. 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먹을 거 뭐 집이라든지 뭐 네. 인간이 사는 삶 자체가 살다가 집 하나 얻고 그리고 네. 이제 뭐 마누라 한 명 얻고 뭐 자식들 얻고 뭔가 다 얻는 거잖아요. 소유하는 거. 네. 그거에 대한 집착.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익에 집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다시 뭐 도전 말씀을 좀 보자면 이런 말씀으로 이제 상제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천하창생이 진멸의 경계에 박도하였는데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이 끝에만 몰두하니 어찌 애석지 아니하리요. 이게 이제 전 인류가 뭐냐면 먹고 깨닫지를 살려고. 못하고 이로움의 끝에만 그 끝자락만 잡고 있다는 거예요. 몰두하고 돈, 있다. 네. 이로움. 내가 네. 더 가질 수 있을까? 이익에만 집착하고 네. 있다라고 소유네. 하는 그렇죠. 거죠. 예.
또 한 번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뭐 이제 송사리 떼가 그 또랑물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 그걸 보시고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천하창생이 모두 저 송사리 떼와 같이 먹고 살려고 껄떡거리다가 허망하게 다 죽을 일을 생각하니 안타깝고 불쌍하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물에 들어가면 네. 다리에 막 이렇게 조그만 물고기들이 막 닥터피쉬. 그렇죠. 간지럽히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달려들잖아요. 네네. 그 모습이 뭐냐면 인류가 먹고 살려고 껄떡거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사는 것이 뭡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이상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존재를 추구하지 못하고 소유하는 것만 이렇게 추구하고 살다가 이렇게 죽는다라는 말씀이. 예. 근데 이제 하여튼 간에 이 영화는 계속해서 이제 퍼센트를 열어나가면서 네. 결국은 이게 이제 신으로 나가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럼 진짜 100% 되면 신이 되는 건가?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는 물론 뇌 하나 가지고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그것도 저는 좀 한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게 동양 문화로 오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도통 문화, 도통 문화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지금 도통이나 이런 걸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인간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이제 종교 문화라고 보고 수행 문화라고 봤을 때 진짜 그렇게 완성된 경지에 갔던 성인들, 도통했던 네.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나요? 그렇죠. 사실은 많이 없죠. 그게 참 지금 인류가 이 수준에 와 있는 그렇죠. 이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예전에 그 뭐 미국의 유명한 그 초인격 심리학자, 심리학자 켄 되게 윌버라는 분이 멋있어 있는데요. 보이네. 켄 윌버. 켄 윌버 잘 아실 겁니다. 네. 이 켄 윌버의 저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선사와 문답을 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이 켄 윌버가 동양에서 그 선사에게 물어봅니다. 동양에서 불교로 득도한 경제 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 선사가 대답하기를 Not more than a few dozens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발음이 좋았나요? 네. few dozens. 더즌이라고 하는 건 12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한 10여 명 된다. 얼마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20명도 안 된다. 네네. 그래서 3,000년이나 되는 불교의 역사 속에서 승려, 불자 이런 사람들이 도를 통했다고 하는데 네. 10명에서 20명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다 고통에 그냥 계속 헤매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10년 공부 도로아미 타불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도를 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네. 될까? 네.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도를 통할 수 있는 네. 환경 자체가 지금은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자면은 그런 겁니다. 어항 속에 금붕어가 있는데 이 금붕어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탁하고 오염된 어항 속에서 명상을 하면 참선을 하면은 그러면 이 금붕어가 뭐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환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하면 제가 이런 노래가 생각나요. 저 노래가 꼭 나오게 되네. 깊은 산호솔길 옆 아주 작은 연못에 이거 아시죠? 아침 이슬인가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아니. 작은 연못 몰라요? 작은 연못. 예.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이 노래 아세요? 네네네. 네. 그 가사가 재밌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어느 뭐 작은 뭐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로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뭐 연못이 다 이제 예, 썩어 들어가는 연못이 거죠. 다 썩어 들어가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죽는 거네요. 같이 이렇게 된 거. 환경이 그러니까 이 네. 지구의 지금 모습하고 같은 거죠. 그런 속에서 인간만이 뭐 욕심을 추구하고 인간만 뭘 타락해서 잘못했다. 너희는 원죄가 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만 돼서 하는 가르침으로 한계가 있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뭐냐면 지금의 어떤 뭐 지구 온난화 뭐 오염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3,000년 전에는 그래도 자연 환경은 좋았잖아요. 근데 왜 도통을 못 했냐면 네. 그 자연 환경이 좋았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이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지구의 자전축이 경사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전하게 사람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거기에서 도통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보통 이런 서양 철학을 접할 때마다 이 서양 철학의 한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유냐 존재냐 꼭 둘 중 하나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이걸 한 A 또는 B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상위 가치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지축의 그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들어가는 건데 인간의 욕구가 발행이 될 때 처음에 생리적 욕구 그리고 안전, 내 몸이 안전한가, 내 가족이 안전한가의 욕구. 그래서 집을 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속감, 사랑의 욕구. 그 다음에 자존심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존재를 어떻게 추구할 수 있냐. 그거는 그 소유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축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람은 건 많고 빵은 적은데. 네. 네. 상제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길가의 핀 꽃은 아이도 꺾고 어른도 꺾는다. 그래서 이 소유와 존재의 말씀 에 대한 철학을 논할 때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길가에 핀 꽃을 꺾는 건 소유고 그냥 보는 건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좋은 비유인 것 같네. 아이도 꺾고 어른도 꺾는다는 건 아이도 소유욕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순수한 아이들로부터도 소유욕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내 몸이 건강하고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 지축이 기울어져서 한계가 있다는 건 뭐냐면 지역별로 날씨도 다 다르고 주어지는 환경도 다르고 어디는 유실수가 높이 펼쳐져 있는데 어디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인간의 차이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지구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서 사람이 상극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맞아요. 결국에는 빈부의 격차라든지 지금 현대 문명을 보면 1%의 부자, 그죠? 상위 1%의 부자가 그 아래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 뭐 한 10억 이상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위 1%가 가지고 있거든요. 부가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서 기본적인 먹거리라든지 그 살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대가 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축 기울기로 인한 그 천지 자체에 대한 불안정, 그렇죠. 불안정한 천지 그리고 부조화한 환경, 불균형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또 네. 원한을 맺을 수밖에 없게끔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완전한 이게 깨달음이나 그런 걸 깨닫기도 참 정말 어렵고 환경이 맞아요. 어려웠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인간의 이제 문제만 얘기해가지고 하는 가르침으로 한계가 있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이 천지 자체가 이번 우주에서 이제 5만 년의 봄,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이제 성숙한 결실문화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환경적 가을철에 문제가 해결이 들어가면서 되는 거죠. 이제 비로소 이제 실현이 되는 거다. 네. 네, 그래서 뭐 태모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통과 조화와 법수를 가졌다고 하나 시대를 만나지 못하면 때를 만나요. 예, 그렇죠. 시대를 만나지 못하면 쓸모가 없는 것이고 다 허망한 것이다. 맞아요. 그동안 도통을 해서 한 번이라도 써먹은 놈이 있더냐? 도리어 자신에게 해가 미친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를 잘 만나서 그 도를 통하는 것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우주의 가을로 진입해서야지만이 실제 궁극적인 그런 도통, 뭐 네. 우리가 성불하세요라고 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성불이라는 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워낙 그 도통에 대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인간이 정신이 어디까지 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증산도 진리 책에는 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앞으로 이제 가을 개벽이 되면서 지축이 바로 서고 그러면서 이 환경 자체가 완성을 추구하는 그런 천지 환경이 되면서 인간을 이제 완성할 수 있는 천지 자체도 완성되는 그런 시간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도통이 대중화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이제 공자는 다만 이제 72명만 도통, 이게 실제 이제 공자의 72현이라는 그 네. 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그 석가모니도 이제 제자가 이제 뭐 499명, 500난이라고도 하지만 뭐 예수님도 이제 12사도가 있고 뭐 이렇게 네. 돼 있는데 근데 깨달음을 전해줘서 이제 물론 뭐 종교로서 많이 퍼지고 했지만 진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많지 않았었다. 근데 얻지 못한 자는 모두 원한을 품었다. 근데 상제님은 나는 누구나 그 닦은 바에 따라서 도통을 주리니 도통 씨를 뿌린 날에 상제는 7일이요 중제는 14일 하제는 21일 만에 각기 도통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여기 보면 저도 이제 증산도 신앙을 하면서 굉장히 참, 와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 또 태모님 말씀도 있어요. 여기 보면 태모님께서, 도전 11편 211장에 큰 소리로 백호,
100만억이라 10여 번을 외치시고 미륵존불께서는 속히 100만억 부를 100만억 명의 부처님을 환생 출세케 해 주옵소서. 이건 뭐냐면 진짜 그러니까 뭐 그냥 동네 애들까지도 다 동네 아저씨들까지도 다 기본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자, 도통자가 된다, 부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저도요. 뭐 실제로 이 영화도 보면요 그런 가능성은 보여줘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먼저 완성이 되잖아요. 인간으로서의 그 완성된 어떤 그 궁극의 어떤 100%를 쓰는 인간형이 되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또 얘기하겠지만 USB를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USB는 정보라는 거잖아요. 그 정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그런 가능성은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것이 배포가 되었을 때. 하지만 여기는 또 아직까지는 이 현대 문명이 선천상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 과학자들이 살해되고 뭐 맞아요. 뺏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또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 돈의 가치를 매겨서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쓰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궁극에는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더 거죠. 상제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위대하다고 느끼는 게 한 명만 또는 소수만 도통을 해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시기하는 자도 있고 뺏으려는 자가 소유하려는 자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시에 도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여기에서는 도통은 종통이다. 한 사람에게 전했을 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상제님의 어떤 대행자로서 인류를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스승 그렇죠. 그런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어떤 완성이 그리고 자신의 공덕으로 그리고 인류 문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그 주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서 1부를 마치고 2분의 5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